만약에 내 돈을 맡아둔 회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손해 과연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맡긴 돈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돈 달라는 사람은 여기저기 너무 많은데 그중에 딱 한쪽에만 돈을 몽땅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이럴 때 그 회사가 여러분의 손해를 전부 책임져야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법원 판결이 알려줍니다. 법의 세계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어떻게 다른 길을 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얘기가 유익하겠다 싶으시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의 제목은 돈은 하나, 손은 여럿입니다. 딱 이 사건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먼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안고 돈을 착실하게 모은 우리 조합원들 있고요. 그리고 이 소중한 돈을 잘 지켜줘야 할 돈지기, 바로 신탁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할 용역업체들도 끼어들고 이 모든 관계 한가운데 사실상 모두에게 빚을 진 셈인 지역주택조합이 있는 거죠. 꽤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큰일이 터집니다. 돈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조합원도 달라고 하고 용역업체들도 달라고 하고 신탁회사가 가진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이걸 법에서는 압류가 경합했다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케이크나 한 조각인데 먹겠다는 사람이 막 10명씩 나타난 거예요. 신탁회사가 가진 돈보다 달라는 돈이 훨씬 많아져 버린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신탁회사에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한 건데요. 2018년 6월 28일 조합원들이 신탁회사에 딱 잘라서 통보를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난리인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누구 하나 콕 집어서 주지 마세요. 그 돈 깨끗하게 법원의 금고에 맡깁시다. 이걸 공탁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맡겨서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공정하게 나누게 하자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돈 받을 사람이 공탁해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돈을 쥐고 있는 신탁회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그 돈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 의무라는 게 생기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돈지기인 신탁회사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무조건 법원으로 가야만 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돈지기가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2018년 6월에 조합원들이 법원에 돈 맡겨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근데 신탁회사가 이걸 그냥 뭉갠 거죠. 1년도 더 지난 2019년 10월에 이 요청을 싹 무시하고 소송에서 이긴 용역업체 한 곳에 14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덜컥 줘버립니다. 당연히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2021년에 바로 소송을 건 거죠. 당신들 실수 때문에 우리가 돈 못 받았으니까 그 손해 물어내라. 1심이랑 2심 법원의 생각은 우리랑 비슷했어요. 신탁회사가 명백히 법적 의무를 어겼네요. 그럼 그 때문에 조합원들이 손해본 거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딱 떨어지죠? 여기까지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제가 오늘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대법원에서 이 모든 걸 뒤집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래쪽 법원들은 의무 위반이 곧 손해발생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등호, 이 꼴을 딱 끊어버립니다. 의무 위반한 건 맞다. 근데 그게 곧바로 손해발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본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본 이유, 그 핵심에는 바로 손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확정적 손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현실이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잠깐만요. 조합원들이 돈을 받을 다른 방법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다 써보기도 전에 손해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요. 그럼 대법원이 말한 아직 남아있는 방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신탁회사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간 그 용역업체 있죠?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 돈은 원래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니까 법원에 다시 내놓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설령 그 돈이 다른 데로 갔다고 해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당신들이 법원에 돈을 제대로 맡겼다면 우리가 받았을 돈은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했던 사건의 핵심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법은요, 내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다른 모든 길이 완전히 다 막혔을 때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이건 진짜 손해다. 즉, 확정적 손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이 판결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몇 개의 문을 더 두드려야 하는 걸까? 첫 번째 문이 꽝 닫혔다고 해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혹시 열려있는 다른 문은 없는지 끝까지 찾아봐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